안녕하십니까. 옅은 녹색 봄의 계절, 만물의 생동을 느끼며 사이 넘어 인사드립니다. 이충재입니다. 오늘도 대담의 정지강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봄 인사 나눠주시죠. 예, 사이 넘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침 이번 주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위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곳곳에서 뭐 다툼도 있고 또 차이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차이를 넘어 있는 그 대안을 참 우리가 한번 찾아서 지금 이 사회가 좀 보다 좀 나아지는 그런 방향, 밝은 쪽으로 가는 그런 사회로 나가기를 그렇게 함께 기대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4.7 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1천만 시민을 위해 그리고 부산의 500만 시민을 위해 그 삶의 일상을 책임질 시장선거인데요. 막상 유력 후보들이 사실은 시의 발전 또 시민의 행복을 위해 어떤 정책을 내놓냐 하기보다는 사실은 의혹과 비리를 폭로하거나 또 정쟁에 열을 올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여기 1차적인 책임은 저는 이제 언론에 있다고도 보지만 가끔의 현실은 거짓이 거짓을 덮어버린다. 이런 참 회개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후보에게 만일 어떤 의혹이 제기됐다면 언론은 보도하고 취재하고 보도해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좀 충족시켜야 하는데 언론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가 좀 더 혼탁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금년 초에 그 백낙청 선생이 그동안 민낯을 보여준 그 부패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는 그야말로 안면몰수하고 나설 것이다. 그런 참 예측을 했는데 좀 불행하게도 그런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서울과 부산의 그 야당 유력 후보자들이 여러 불미스러운 그 의혹들이 그 날이 새면 매일같이 그렇게 쏟아지고 또 밝혀지는데도 이에 대한 해명들이 거짓으로 또 드러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재 여론조사에 의하면 그 이 후보들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제 네. 이런 그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그 2007년도 제 17대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그 데자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요,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됐으니까 사실은 오늘 선거가 바로 코앞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칙론을 한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정 목사님 우선 오늘 얘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궐선거가 14년 전 대선과 같다,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서울, 부산 시장 후보들을 MB 아바타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도 듣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만히 그 지난 그 때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당시는 그 이명박, 박근혜 이 두 사람이 야당 그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후보 경선 과정에서 특히 그 이명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혹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뭐 BBK 실소유주 의혹 사건 비롯해서 여러 부동산 또 투기 등 이런 많은 의혹들이 쏟아졌는데 결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이명박이 후보로 확정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 범여권 진영에서는 아마 이렇게 비리도 많이 이렇게 드러났고, 또 아깝게 경선에서 좀 안타깝게 이렇게 좀 패배한 측,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박근혜를 좀 지지했던 측이 상당히 이탈할 거다 이런 예측을 했지만 그 뭐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60% 가까운 그 압도적 지지를 당시 이명박 후보가 받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여러 그 당시 제기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이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유지하는 이런 기현상이 이렇게 계속 이어졌어요. 네. 네. 혹시 그때 이명박 그 후보 측의 구호 생각납니까? 뭐 잘 살게 해다오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부자 되세요. 네. 뭐 이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되는 네, 네. 이제 그런 구호들이 난무됐는데 바로 그래서 그 상황에 빗대서 네. 아니 뭐 도둑놈이면 어떠냐, 사기꾼이면 어떠냐, 그냥 우리 부자만 되게 해다고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자조 섞인 그런 그 말들이 세간에 이렇게 떠올랐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때 어떤 도덕적 불감증이 이 어떻게 보면 국민적 그런 어떤 집단 최면 이런 상태로 이렇게 빠졌던 게 아닌가. 네. 하여튼 좀 씁쓸하지만 네.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불감증 또 국민 체면 참 이게 중요한 언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이게 마지막 합동 유세였던 영상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뭐 이런 말이었죠. 이명박 후보가 세간에 떠도는 도곡동이다 비비키이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고 아주 힘주어 얘기했고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다 보니 저는 당시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국민의 지지가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네. 또 그때를 한번 되짚어 보면 결국 민생, 경제 이슈가 아니었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이 있었죠? 예, 그때도 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도. 그래서 노무현 이 소위 참여정부가 이렇게 처음 출발할 때 부동산만큼은 확실하게 잡겠다. 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그 몇 차례 약속했던 그 당시 분양가, 네. 이 공개 이거 약속 어겼거든요. 그리고 그 판교, 강남 이 지역의 집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방치한 데 대한 그 여론이 굉장히 싸늘해졌지요. 더구나 당시 그 추병직 그 건설교통부 장관이 네. 그 신도시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언론에 그렇게 유출함으로써 네. 폭등하던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그런 비판이 굉장히 휩싸였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일 때문에 이 추 장관이 경질을 당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당시 노무현 그 정부 시절 전국 평균 네. 35%, 서울 지역은 43%, 신도시는 무려 56% 이렇게 가까운 그런 부동산 가격 상승폭에 네. 아주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좀 충격도 받았고 놀랐고 그렇습니다. 여기 네. 지친 중산층과 서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리면서 대선에서 큰 차이로 이렇게 패배를 한 거죠. 예. 결론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취지나 방향은 분명히 저는 옳았다고 지금도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정책 수행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서 타이밍을 놓쳤고 그리고 시장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면서 전국적인 부동산 투기 붐이 재현됐다고 하는 겁니다. 네. 이걸 수구 세력들이 강력한 공격의 빌미로 삼았던 거죠.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왜 14년 전 이명박의 데자뷰를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을 제가 메모해 봤어요. 이런 표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방향은 맞았지만 실패 원인은 관료들의 저항, 재정 정책과 같은 정책적 비협조, 다주택 보유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등 윤리 문제가 이 정책의 발목을 잡았다. 똑같은 얘기네요. 저도 지금 얘기하신 내용과 동의되는 부분인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시장 후보들 말이에요. 부동산 관련 이렇게 많은 의혹과 비리가 지금 외부적으로 노출이 됐는데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 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우선 먼저는 어쨌든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제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부분이 이 팩트 체크를 정말 해야 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그 야당 그 오세훈 후보의 여러 가지 그 내곡동 땅 문제, 가 이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오세훈 후보는 보금자리 주택 지구 지정을 국장 전결 사항이다. 그래서 몰랐다.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만 서울시 의회 2009년 10월 회의록에 보면은 오세훈 당시 시장이 지적한 사항이다. 이렇게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건 뭐 보도가 이제 된 바가 있고. 예. 엊그제지요. 네. 그 당시 저 본인 땅 그것을 측량하는 그 현장에 본인은 뭐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그 측량 관련된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 예. 또 이런 또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 만약에 사실이 있다면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내가 잠깐 좀 기억이 좀 혼란스러워서 좀 그걸 놓쳤다든지 뭐 기억과 좀 약간 차이가 있다든지 좀 이렇게 좀 사과를 좀 하고 그래야 이 용기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뭐 용서를 하든 뭐 이런 절차가 따를 텐데 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록이라고 하는 공식 회의 자료에 분명히 그런 것들이 기재되어 있는데도 그걸 몰랐다. 네. 또 관련 그 증언자들이 여럿 있는데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그거는 저 이명박 그 후보 시절에 뭐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 당선됐던 그 이명박 때의 그 데자뷰와 똑같다. 그게 다시 이렇게 재현되는구나. 예. 뭐 이런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왕에 지금 팩트 체크 하나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체크해 본 거는 박형순 전 부산시장 후보도 예. 그렇습니다. 그 미등기 건물을 신고도 안 했고 아들 딸이 56평짜리 LCT 아파트를 우연히 분양받았다. 또 웃돈은 우연히 수백만 원에 불과하고 뭐 우연의 네, 연속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를 우연히 아내가 또 매수한 것이고 우연히 겹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관련해서도요. 그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언급하셨는데 만일 지난번에 마침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던 그 송영길 예. 지금 현재 의원이시죠.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천시장 재직 당시 보금자리 주택을 아시안게임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다. 그리고 법적 검토도 했다. 소위 말한 76만 제곱미터나 되는 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하는 걸 시장으로서 또 오세훈 후보가 몰랐다는 것은 오히려 무능을 자백하는 것 또는 직무유기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것을 또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예. 그 외에 한나 아렌트 네. 그 언젠가 한번 말씀을 좀 드린 일이 있는데 네. 이제 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복적인 거짓에 의해 선동되고 거짓과 허위 보도가 삶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때 사람들은 후에 사실과 진실이 드러나도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 네. 문제는 거짓과 증오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다. 저는 이게 참 아주 네. 자꾸 이렇게 기억이 되는 그런 말이에요. 거짓과 증오에는 중독성이 있다. 진실과 사실을 거짓과 선동적 이미지로 대처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지식인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짓에 중독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중독성은 추종자들에게도 전염병처럼 확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거짓에 중독된 이들은 후에 사실과 진실이 밝혀져도 특정한 인물이나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오류를 결코 수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후에 진실과 사실이 밝혀지면 오히려 그 사실을 뒤틀어서 또 다른 거짓과 허위 정보를 이어간다고
이게 어제 오늘 말씀드린 얘기가 아니고 네. 40년 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문제가 이렇게 많은 야당 후보들이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아마 그럭저럭 그 남은 임기 다 채울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명박 때 이걸 경험을 해봤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요. 그 18일 페이스북에 이 오세훈 후보를 LH 직원들에게 빗대며 다음과 같이 말한 걸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을 좀 해봤어요. 36억 원 셀프 보상을 받은 오 후보와 LH 직원은 완전 닮은 꼴이다. 차이가 있다면 오 후보는 거리낌 없이 대놓고 해먹은 것이고 LH 직원은 몰래 했다는 것이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작은 도둑과 큰 도둑의 차이라고나 할까? 오 후보만큼 뻔뻔해야지 큰 도둑이 될 수 있고 해명 역시 거짓으로 그 뻔뻔함은 여전한 것 같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예, 아주 말헌 자체로는 굉장히 좀 아주 좀 격한 그 말을 했네요.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언뜻 그 김수영 시인, 그 저항 시인으로 유명했던 그 시인이 쓴 19절이 한 점 생각났습니다. 그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며 그런 제목의 시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궁궐에 네. 그 온갖 더러운 부패들이 가득한데도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못하면서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50원 하던 그 국밥집에 왜 이 기름이 많냐고 네. 그 주모에게 탓을 하고 그리고 그 야경비 몇 원 이렇게 받으러 온 그 수구먼들에게 화나내고 하는 그 얘기는 거대하고 큰 거짓말, 그 뻔뻔함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네.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는 분노를 그렇게 야기하는 그 어떻게 보면 소시민의 그 어떤 위선, 이중성 네. 이런 거를 좀 신랄하게 이렇게 이제 자기 고백처럼 이렇게 시로 표현한 그게 네. 지금 언뜻 떠오르네요. 네. 예. 네. 그러나 그런 좀 힘없는 소시민이라 할지라도 결국 투표를 통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